다들 잘 아시겠지만 15, 16세기 유럽은 신항로 개척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신항로 개척으로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그야말로 신대륙을 발견했고 무역의 판도가 동방교역 위주에서 이제 유럽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세계사적으로도 큰 전환점이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유럽에서 동방 진출을 주도한 두 나라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는데요. 1492년 스페인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향신료를 찾으러 가던 길에 인도인 줄만 알았던 이 미대륙을 우연히 발견했고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 역시 반대편이죠. 아프리카를 지나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합니다. 또 마젤란의 세계 일주 항해가 이루어진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에요. 대항해 시대라는 단어 많이 알고 계시죠? 한국 역사 교과서에는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신항로 개척이라는 말로 거의 바뀌었어요.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탐험, 발견 이런 말이 맞겠지만 사실상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등 다른 여러 피해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저 침략이나 다름없었을 뿐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저도 중립적인 표현인 신항로 개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항로 개척과 관련한 유럽의 상황과 말레이시아가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배경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향신료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무역품이었잖아요. 수백 년 동안 이 향신료 무역은 아랍 상인들이 구해다가 유럽 상인들에게 납품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거의 독점으로 거래되고 있었어요. 이 아랍 상인들은 가격을 더 올리기 위해서 공급량을 조절을 하는데요. 자신들만 알고 있는 그 원산지를 지도에서 아예 없애버려요. 그리고 철저히 비밀을 붙이는 거죠. 당연히 향신료의 가격은 수십 배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당시 유럽의 향신료 무역은 비잔틴 제국에 있는 무역로를 통해서 아시아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베니스 등등 유럽의 나라들로 거래가 됐었는데 15세기에 이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됩니다. 이제 그 중요한 무역로를 오스만 제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막아버려요. 독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길이 막혀버리니 향신료는 구하기조차 어려운 물건이 돼버립니다. 왜 그렇게 유럽인들이 향신료에 목을 매게 됐는지는 제 채널에 있는 향신료 편에 보시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서유럽의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유럽의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향신료를 구하려면 더 많은 중개상들을 거치고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해서 거의 하늘의 별 따기쯤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네, 그렇죠. 맞아요. 직구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제 직구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죠. 직접 향신료를 사면 좀 더 싼 가격에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배를 타고 인도를 찾아 떠납니다. 이 시기에는 점점 과학이 발달해서 당시 중요한 발명품이었던 나침반도 나왔고요. 지도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배에 대포 같은 무기도 싣고 또 비록 아직까지는 바람에 의지한 항해였지만 오랜 항해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항해술을 기반으로 지중해 근처 오스만 제국의 그 까다로운 무역로 대신에 비록 좀 돌아가지만 바닷길을 개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나라는 교황의 중재에 따라서 서아프리카의 한 지점을 기점으로 서쪽은 스페인이, 동쪽은 포르투갈이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요. 그리고 일찌감치 항해술과 범선 개발에 공을 들인 포르투갈은 동쪽이죠. 아프리카를 지나 페르시아와 인도양을 통제하면서 이 지역의 해상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요. 이야기하다 보니 세계사 얘기가 길어졌네요. 이제 화제를 물라카로 돌려볼까요? 포르투갈은 당시 향신료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물라카를 찾아 나서요.
15, 16세기 유럽 상인들 사이에서는 물라카에 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더라. 아니면 물라카를 손에 넣으면 베니스를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더라 라고 했다니까 물라카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인 것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1509년에 로페즈 드 세케라라는 포르투갈의 장군이 먼저 배 5척과 사절단을 이끌고 두 나라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물라카를 찾아와요. 원래 처음 포르투갈이 물라카에 도착했을 때 물라카 술탄은 포르투갈이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사절단을 감옥에 가두고 가지고 온 배도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유인 즉슨 이 포르투갈 군이 먼저 발을 디딘 인도에서 이슬람을 핍박하면서 강제적으로 포교 활동을 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였어요. 약 2년 뒤에 몇몇 사절단이 가까스로 도망을 쳤고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포르투갈의 총독인 알폰소 드 알부쿠르크 장군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 장군은 18척의 배에 1000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단숨에 물라카를 정복해버려요. 약 40일간의 전투에 술탄의 코끼리가 동원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당시 왕이 머무르는 마을과 물라카의 방어벽은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포르투갈의 대포가 뚫기 어렵지 않았다고 하고요. 포르투갈 군대가 그 도시를 점령했을 때 술탄이었던 마흐무드 샤는 이미 도망친 상태였다고 해요. 자, 그럼 시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인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왕위에 오른 때가 1506년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신사임당도 이 시기쯤에 있었던 인물이네요. 알부쿠르크 장군은 물라카를 점령한 후에 이 허술한 나무 요새 대신 돌로 된 튼튼한 요새를 새로 만들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침략을 대비했고요. 또 물라카의 그 찬란했던 보물들을 포르투갈로 약탈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130년간의 포르투갈의 물라카 지배가 시작이 됩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배 목적이 단순히 향신료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신학로 개척 초기에 교황은 정복하는 새로운 땅에 카톨릭을 전파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물라카를 카톨릭 상업기지로 만드는 것이 다른 하나의 목적이었고 또 포르투갈 국왕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목적 또한 있었어요. 무슬림 상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물라카에 카톨릭을 포교한다고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상인들은 점점 물라카를 떠나 동남아의 다른 항구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기부터입니다.